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 재무제표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실무에서 BS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자산부터 보면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아니지만 엄연히 재산에 포함되죠. 소유권이 필수적이지 않다.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었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분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부받거나 어디 당첨되거나 길 가다가 줍줍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인식한다.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자산 여부를 따지는 거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계획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산 항목의 개정 과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잠깐 영상을 멈춰서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런 개정 과목들을 쓰는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회계에서 개정 과목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매출채권하고 미수금인데요. 둘 다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받아야 될 돈인데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요 영업과 관련해서 판 물건들, 예를 들면 상품이나 제품이 되겠죠.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아야 할 돈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고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화물용 트럭을 팔았다거나 본사를 이전해서 기존의 건물을 처분했을 때 받아야 할 돈을 미수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회계를 배웠다고 하면 매출채권하고 미수금 이거 두 개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부채. 부채는 부담하고 있는 현재 의무를 말하는데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로 나눠집니다. 법적 의무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의무고요. 의제 의무는 기업의 경영 방침이나 실무 관행 등에 따라서 기업이 이거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명시한 부분을 말합니다.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만 부채 여부를 따지고요. 이 다음 게 중요한데 발생 금액을 추정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추정의 개념이 들어가는 부채는 충당부채가 대표적인데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같은 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자산과는 좀 다르죠. 비교하자면 자산은 추정의 개념보다는 거의 확실한 수준인 경우에만 인식하고요. 부채는 추정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라도 인식해야 한다라는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는 보수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인데 보수적이란 말은 비용과 부채를 최대한 많이 인식해서 재무상태든 경영성과든 최소한을 보여주는 건데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재무제표가 뻥튀기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성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채 항목의 개정 과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깐 멈춰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라고 했어요. 정의 자체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본을 뜻하는 이름들이 많은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는 뜻에서 순자산이라는 말이 있고 또 전체 자산 중에 부채는 남의 돈이니까 그걸 빼면 자기 것만 남겠죠. 그 부분은 주주의 몫이고요. 그래서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소유주나 주주나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부채인 빌린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하나의 주체로 봤을 때 전체 자산을 타인 자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본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어떠한 명칭이 나오더라도 자본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은 몇 가지 없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부분은 납입자본인데요. 납입자본은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에요. 이 중에 주식의 액면금액만큼은 자본금으로, 자본잉여금은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자본조정은 그 외의 부분이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실현이라는 말 설명했었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걸 실현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미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 중에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하거나 이거저거 다 쓸 거 쓰고 남은 이익 금액이 쌓여있는 곳이에요. 쉽게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포괄손익계산서는 PL이라고 많이 합니다. 특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데요. 수익과 비용이 여기에 있죠. 먼저 수익을 보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래인데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본이 증가하면 무조건 다 수익이냐? 이건 아닙니다. 수익 때문에 자본이 증가할 수 있지만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도 자본이 증가할 수 있어요. IFRS에서는 수익을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한 수익을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을 기타 수익이라고 표시합니다.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잠깐 멈춰서 한번 쓱 봐주세요. 비용은 수익과 반대죠.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인데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용은 아니고요.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다음과 같고요. 엄청 종류가 많죠. 이런 계정 과목들은 흔히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이라 그냥 눈으로 한 번씩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1년이면 1년, 분기면 분기 동안에 최종적인 포괄손익이 표시되는데 포괄손익은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실현손익은 실현된 손익이니까 뭔가 처분해서 실제로 주머니가 두둑해지거나 가벼워지거나 하는 손익이고요. 미실현손익은 대표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손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랐다. 이러면 분명히 내 재산이 늘기는 했는데 주머니가 리얼로 두둑해졌나요?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팔아야 내 돈인 거지 그냥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분만 좋은 거죠. 이런 게 미실현손익의 개념이에요. 실현손익은 당기손익이라고 얘기하고요. 미실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게 포괄손익인 거죠. 정리하면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 손익거래는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으로 구분하고 이거를 합쳐서 포괄손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괄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거죠.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는 어디에 표시할까요? 얘네들은 자본변동표에 표시합니다. 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랑 연계할 수 있는데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산과 부채가 바뀌는데 자산과 부채는 어디에 표시되나요?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무제표는 항상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에 대한 정보이고 자산이나 부채는 시점에 대한 정보라서 연동해서 표시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딱 멈출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시점을 인위적으로 맞춰서 둘을 연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에 재무상태표에서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12월 말일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사례를 보시면 1월 1일에 자산 500만원, 부채 200만원, 자본 300만원인 상태였는데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수익 300만원, 비용 2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100만원인데 이거를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엎으면 12월 말에 재무상태표가 도출된다라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만원 벌었으니까 12월 말에 재무상태표는 기초보다 자산은 100만원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자본도 100만원 더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포괄이익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돈 번 것만큼 자산이 늘었을 테니까 당연히 자산은 증가하는 게 맞고 이익은 어디로? 아까 자본 설명할 때 말했었죠? 저금통,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본변동표는 기업과 주주 간의 거래 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고요. 여기에는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나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자본변동표는 다음과 같고요. 기업마다 표시하는 양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각 자본 항목을 세분화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총 포괄손익이 어떻게 나눠져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총 포괄손익 중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실현손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고 돼 있는데 기타 포괄손익이 여기에 있어요. 미실현손익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금통이라고 했던 이익영음의 기말잔액은 앞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을 나타냅니다. 현금흐름표는 특정 기간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라는 말은 이런 현금의 유출입을 말하는데 현금 유출입의 원인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주된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거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표시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유형자산 등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한 거래가 표시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는 돈을 빌리거나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과 같은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그러한 현금 흐름이 표시됩니다.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하면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투자활동이고요.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재무활동이에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 주석도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해당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정보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재무제표이고요. 보통 재무제표 본문이 대여섯 장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엄청 큰 상장사는 주석 부분만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석에는 재무제표 요소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항목들 중에서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이건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다 싶은 것들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주석도 재무제표입니다. 주석이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표로 딱 나와서 재무제표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주석은 뭔가 잔잔바리로 주절주절 써있단 말이지.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느낌이 없나 봐요. 아무튼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